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그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하는 게 맞겠죠. 성복이 부고 소식을 들은 후로 계속 그 친구 생각만 했거든요. 지난달에 병문안 갔을 때만 해도 곧 퇴원해서 소주 한잔 하자며 환하게 웃던 그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거실에서 검은 옷을 다리미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밤새 잠을 설쳤을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를 떠나보내는 마음이 어떤 건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서로 알 수 있었죠. 아내가 중얼거리며 한숨을 쉬었어요. 성복이 부인이 얼마나 힘들까 하는 마음이 담긴 한숨이었어요. 성복이와 우리는 정말 가까웠어요. 같은 동네는 아니었지만 차로 30분 거리에 살면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만났거든요. 우리 부부와 성복이 부부, 이렇게 4명이서 맛집도 찾아다니고 등산도 하고. 아이들 키울 때는 서로 바빠서 자주 못 만났는데 애들이 다 장가들고 시집간 후로는 더 자주 만났죠. 성복이는 참 좋은 친구였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한반이었는데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런데도 늘 겸손한 그런 친구였죠. 오히려 공부 못하는 친구들 숙제도 도와주고 점심도 굶는 친구가 있으면 자기 도시락 나누어 주고 그런 마음씨 좋은 친구였어요. 중학교, 고등학교는 다른 학교를 갔지만 동창회에서 계속 만났고 결혼하고 나서도 가족끼리 가깝게 지냈어요. 성복이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과도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거든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몸이 안 좋다더니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나 봐요. 그래도 치료받으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떠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장례식장에 도착하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성복이가 회사에서도 인망이 두터웠거든요. 우리는 먼저 빈소에 들어가 절을 올렸어요. 영정사진 속의 성복이는 평소처럼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상주로 서 있는 성복이 부인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어요. 평소에 늘 단정하고 밝은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완전히 절망에 빠진 모습이었어요. 아내가 그분을 꼭 껴안고 한참을 울더라고요. 언니가 이렇게 힘든데 성복이가 어떻게 편히 가겠냐며 조금이라도 마음을 추스르라고 위로했어요. 성복이 부인은 아내의 말에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고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목이 메었어요. 조문을 마치고 우리는 뒤쪽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어요. 이미 와 있던 동창들과 인사를 나누며 앉았는데 모두들 침울한 표정이었어요. 철수 녀석은 아예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고 영호는 계속 한숨만 쉬고 있었어요. 우리는 조용히 성복이를 추억했어요. 철수는 눈을 국민학교 때 운동회에서 우리 반이 우승했을 때 성복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얘기했고 영호는 처음 동창회에서 만났을 때의 반가웠던 기억을 떠올렸어요. 저도 6학년 때 도시락을 못 가져온 친구에게 성복이가 자기 도시락을 나누어 준 일을 생각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얼마나 고마워했는지. 성복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남을 도와주기를 좋아했고 절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뒤늦게 누군가 큰 소리를 내며 들어왔어요. 돌아보니 이창섭이었어요. 국민학교 때부터 집안이 좀 잘 살았던 친구였는데 몇 년 전부터 자기가 산 건물값이 올라서 100억대 건물주가 되었다며 동창회 때마다 자랑하던 그 친구였어요. 창섭이는 들어오면서부터 큰 소리로 떠들어댔어요. 장례식장 분위기가 어떤지도 모르는 듯 했어요. 우리 테이블로 다가오더니 빈 의자에 털썩 앉으면서 분위기가 왜 이렇게 침울하냐며 사람 가는 거 순서가 있겠냐면서 사람은 다 때 되면 가는 거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친구 장례식인데 마치 남인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요. 철수가 여기서 넌 그런 소리를 하냐며 말하는데 창섭이가 손을 휘저으며 막았어요. 그러면서 슬프긴 하지만 그래도 술이나 한잔 하자고
어차피 성복이도 우리가 이렇게 울상하고 있는 거 좋아하지 않을 거라고 했어요. 말은 그럴싸하게 했지만 태도가 영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정말 친구를 애도하는 마음이라면 저렇게 예의 없이 거들먹거리는 태도로 떠들어댈 수 있을까요? 창섭이는 소주병을 따더니 자기 잔에 먼저 가득 채우고는 자기가 부조를 100만 원이나 넣었다며 자랑했어요. 요즘 장례비가 얼만지 알냐며 이 정도면 많이 도움되겠다고 했어요. 자기가 부조를 얼마나 했는지 자랑하는 것도 기가 막혔는데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더 가관이었어요. 창섭이가 갑자기 저를 보더니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어요. 야, 질질 짜지만 말고 술이나 따라봐. 너 내 꼬봉이었잖냐. 그 순간 정말 머리에 피가 확 올랐어요. 꼬봉이라니. 국민학교 때 창섭이는 친구들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50년도 더 된 일이고 우리는 이제 다 60대가 넘은 어른들이에요. 그런데 친구 장례식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제가 참으며 말조심 좀 하라고 했지만 창섭이는 더 신이 났는지 큰 소리로 계속했어요. 부조는 넉넉하게 했냐? 그래도 넌 성복이라 친했으니까 더 해야 하는 거 아냐? 하긴 뭐니 형편도 있으니까 성복이도 이해할 거다. 완전히 저를 조롱하는 말투였어요. 제가 회사원으로 평범하게 살아왔다는 걸 비꼬는 거였죠. 다른 친구들도 다들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장례식장에서 시비를 걸 수도 없고 해서 다들 참고 있었어요. 저도 참았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성복이 장례식에서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아내가 벌떡 일어나더니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주저하지 않고 창섭이 머리 위로 소주를 쫄쫄 부어버렸어요. 창섭이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났어요. 아내는 빈 소주병을 테이블에 탁 놓더니 당당하게 말했어요. 이창섭, 넌 나한테 맞고 질질 짜던 코찔찔이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그딴 소리를 짓거리냐? 나이 처먹었으면 곱게 처먹어라. 순간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우리 테이블로 집중됐어요. 창섭이는 머리에서 소주가 뚝뚝 떨어지는 걸 손으로 닦으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창섭이가 큰 목소리로 아내를 보며 자기가 아직도 너한테 맞고 질질 짜던 그때 그 꼬마로 보이냐고 물었어요. 그때서야 저도 아내가 뭘 말하는지 기억이 났어요. 국민학교 때 창섭이가 여자친구들을 자주 괴롭혔는데 아내가 참다 못해 창섭이에게 정면으로 맞섰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내는 정말 용감했어요. 그때는 아내가 창섭이보다 키가 컸는데 창섭이를 내려다보며 왜 힘없는 친구들만 골라서 괴롭히냐며 정말 비겁한 놈이라고 했었어요. 창섭이는 그날 아내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렸는데 아내가 벌떡 일어나 창섭이를 다시 밀치고 맞서자 창섭이가 울면서 도망갔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였어요. 50년이 넘게 지났지만 아내의 정의감은 여전했어요. 친구의 장례식에서 저를 모욕하는 창섭이를 그냥 넘어갈 수 없었던 거죠. 창섭이가 일어나려고 하자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아까부터 보니까 좀 무례하던데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하냐는 말부터 시작해서 나이 좀 곱게 먹으라는 말, 아까부터 분위기 파악도 못하고 조용히 하라는 말, 그 나이 먹고 예의도 못 배웠냐는 말들이 쏟아졌어요. 장례식장에서 들어서면서부터 큰 소리로 떠들던 창섭이의 무례한 행동이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나선 거였어요. 창섭이는 사방에서 쏟아지는 핀잔을 견디지 못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어요. 자기도 성복이 친구라며 중얼거리면서 도망치듯 나가더라고요. 창섭이가 나간 후 장례식장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친구들은 아내를 격려해 주었어요. 철수는 아직도 저렇게 비겁한 녀석이라고 비난했고 영호도는 아내를 보며 역시 우리 반 여장부답다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어요. 다들 그동안 창섭이 때문에 불쾌했던 마음을 숨기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내는 별것 아니라는 듯 자리에 앉으며 친구 장례식에서 저런 소리를 하다니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다고 했어요. 저도 아내에게 고마웠어요. 저 혼자였다면 그냥 참고 넘어갔을 텐데 아내가 저를 지켜줬잖아요.
5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아내는 정말 변하지 않았어요. 그 후 우리는 조용히 술을 나누며 성복이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창섭이가 만든 불쾌한 분위기는 사라지고 다시 친구를 그리워하는 따뜻한 분위기가 되었어요. 성복이가 얼마나 좋은 친구였는지 언제나 남을 배려했던 그의 모습들을 하나씩 되새겨 보았어요. 창섭이와는 정말 대조적이었죠. 같은 나이, 같은 시대를 살아왔지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요. 철수는 성복이 같은 친구를 둔 게 정말 복이었다고 했고, 영호는 이제 우리도 언제 갈지 모르는 나이이니 성복이처럼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어요. 우리는 성복이를 위해 잔을 들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했어요.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라고 우리가 항상 기억하겠다고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밤늦게까지 성복이를 그리워했어요. 슬프기도 했지만 좋은 친구를 두었던 것에 대한 감사함도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에게 장례식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다고 하니 아내는 저런 사람들은 어디서든 문제를 일으킨다며 돈이 좀 있다고 해서 친구들을 깔보다니 정말 한심하다고 했어요. 아내 말이 맞았어요. 창섭이는 예전부터 그런 성격이었어요. 자기보다 약한 사람은 깔보고 자기가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상대방을 무시했어요. 국민학교 때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성복이는 달랐어요.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했지만 누구에게나 겸손했어요. 자기보다 못한 친구들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했어요. 그래서 모든 친구들이 성복이를 좋아했던 거죠. 아내가 한숨을 쉬며 성복이 같은 친구가 먼저 가고 창섭이 같은 놈은 건강하게 살아있다니 하늘도 참 무심하다고 했어요. 저는 그래도 성복이는 좋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행복했을 거라고 말했어요. 가족도 화목하고 친구들도 많고 그런 게 진짜 행복 아닐까 했더니 아내도 맞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라며 창섭이를 보면 건물주라고 자랑하지만 친구들한테 미움받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했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한참 더 이야기했어요. 성복이에 대한 추억도 나누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어요. 아내가 우리도 이제 60대가 넘었으니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나이라며 그래서 남은 시간을 더 소중하게 살아야겠다고 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은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들었어요. 창섭이가 교통사고로 입원했다는 거였어요. 철수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창섭이가 길을 건너다가 차에 치여서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갔다는 거였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입원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다른 얘기였어요. 친구들이 아무도 병문안을 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왜 아무도 안 가냐고 물으니 그동안 창섭이가 워낙 친구들을 무시하고 그래서 다들 가기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다친 건데 하니 철수도 그래서 전화한 거라며 5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인데 이러면 안 되는 것 같다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아내와 상의했어요. 창섭이가 그동안 친구들에게 어떻게 했는지 생각하면 이해가 되는 일이었어요. 성복이 장례식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돈 자랑에 친구들을 깔보는 말을 자주 했거든요. 결국 우리가 병원에 갔어요. 창섭이는 혼자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우리를 보고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희들이 왜 왔냐고 하기에 다쳤다는 소리 듣고 왔다고 했어요. 창섭이는 말없이 우리를 바라봤어요. 평소에 거들먹거리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뭔가 초라해 보였어요. 많이 아프냐고 물으니 별로 안 아프다고 했지만 창섭이의 표정에서는 육체적 고통보다 다른 아픔이 느껴졌어요. 아마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움 때문이었을 거예요. 하다못해 아내도 자식들도 안 보였거든요. 우리는 오래 있지는 않았어요. 과일 좀 사다 놓고 안부 정도만 묻고 나왔어요. 창섭이도 별로 할 말이 없어 보였고 우리도 어색했거든요. 창섭이는 시간이 지나 퇴원했어요. 그 후로도 동창회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부끄러웠을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자랑하던 돈과 건물로도 진짜 친구는 사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을 테니까요.
창섭이는 여전히 100억짜리 건물주로 살고 있었지만 진짜 친구는 하나도 없었어요. 돈으로는 모든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사람의 마음만은 살 수 없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겠죠. 우리 부부는 여전히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도 가끔 놀러 오고 손자 손녀들도 생겨서 더욱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무엇보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5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어요. 몇 달 후 동창회가 있었어요. 성복이가 없는 첫 동창회였죠. 모두들 성복이 이야기를 하며 그를 그리워했어요. 창섭이는 역시 나오지 않았어요. 성복이가 없으니까 정말 허전하다며 모두들 아쉬워했어요. 항상 먼저 와서 자리 잡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면서요. 우리는 성복이를 위해 빈자리에 술잔을 놓고 건배했어요. 그리고 성복이가 좋아했던 노래도 불렀어요. 그날 동창회는 이상하게 더 따뜻했어요. 창섭이가 없어서 그런지 모두들 편안하게 이야기했어요. 서로를 깎아내리거나 자랑하는 사람 없이 그저 오랜 친구들이 만나서 추억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이 나이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게 소중한 거라며 한 친구가 말했어요. 다른 친구도 우리도 이제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나이라며 앞으로 더 자주 보자며 동의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아내와 이야기했어요. 오늘 동창회는 참 좋았다고 하니 아내도 창섭이가 없으니까 훨씬 편하더라고 하더라고요. 집에 도착해서 우리는 차 한 잔을 마시며 더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어요. 이제 우리도 진짜 노후를 생각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고 아내가 말했어요. 아이들도 다 독립했고 이제 우리 둘만의 시간이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성복이 생각이 났어요. 아마 성복이도 우리처럼 아내와 함께 노후 계획을 세우고 있었을 텐데. 정말 안타까웠어요. 우리는 앞으로도 성복이를 기억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성복이가 보여준 것처럼 남을 배려하고 겸손하게 의미 있게 살아갈 거예요. 그것이 50년지기 친구에 대한 최고의 추모이자 우리 자신을 위한 최고의 삶일 테니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